여러분, 집에 있는 콘센트 보세요. 220V라고 적혀 있죠? 일본 여행 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는 110V예요. 고작 숫자 차이라고요? 그 숫자 때문에 일본은 지금 전기차 충전하는데 하루가 꼬박 걸리고 에어컨 하나 설치하려면 별도 전기 공사비로 수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소니와 파나소닉은 가전 사업을 중국 기업에 넘기거나 아예 접어버렸습니다. 한국은 그 콘센트 하나 덕분에 매년 1,700억 원을 절약하고 있고 삼성과 LG가 전 세계 백색 가전 시장을 장악했어요. 1973년에 한국과 일본 앞에 똑같은 선택지가 놓였는데 한쪽은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베팅했고 한쪽은 현재에 안주하다가 발목이 잡혔습니다. 콘센트 전압 하나가 어떻게 두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본이 지금 한국처럼 전력 시스템을 바꾸려면 1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일본 정부가 직접 계산한 숫자예요. 2012년에 경제산업성산하 자원에너지청에서 발표했는데 그것도 주파수만 통일하는 비용이에요. 전압까지 건드리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한국이 32년에 걸쳐 전국 콘센트를 바꾸는 데 쓴 돈은 1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71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타이밍이에요. 한국은 아직 인프라가 덜 깔렸을 때 선제적으로 바꿨고 일본은 이미 전국에 촘촘하게 깔린 뒤에 손 놓고 있다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새 아파트 지을 때 배관 설계 제대로 하는 거랑 40년 된 낡은 아파트 배관을 전부 뜯어 고치는 거랑 비용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일본은 지금 후자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전압이 도대체 뭐길래 숫자 좀 다른 게 이렇게까지 큰 차이를 만드냐고요.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운 물리 공식 같은 거 안 나옵니다. 수도꼭지를 떠올려 보세요.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데 이때 물을 밀어내는 힘이 수압이잖아요. 전압이 바로 이 수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파이프를 타고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전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상황을 하나 상상해 보세요. 정원에 물을 줘야 하는데 호스가 100m나 돼요. 수압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찔끔찔끔 나오겠죠? 그래서 물을 제대로 보내려면 호스를 엄청 굵게 만들어야 해요. 반대로 수압이 세면 가는 호스로도 물이 쭉쭉 시원하게 나갑니다. 전기도 완전히 똑같은 원리예요. 전압이 낮으면, 그러니까 수압이 약하면 같은 양의 전기를 보내려고 전류를 엄청 많이 흘려야 하고 전선도 굵게 만들어야 해요. 전압이 높으면 적은 전류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전선도 가늘어도 되고요. 일본의 110V는 수압 약한 가는 호스이고 한국의 220V는 수압 센 튼튼한 호스인 거예요. 같은 물을 보내는데 일본은 훨씬 힘이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고속도로랑 좁은 골목길을 비교해보세요. 220V는 왕복 8차선 고속도로예요. 차가 생생 막힘없이 달립니다. 110V는 좁은 골목길이에요. 차가 조금만 많아져도 금방 꽉 막혀요. 같은 양의 물류를 처리하려면 골목길에는 차를 훨씬 많이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사고도 나고 기름도 많이 들잖아요. 일본은 1억 3천만 인구의 전기를 이 좁은 골목길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50년이 넘도록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기가 전선을 타고 이동할 때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이 바로 손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거죠. 발전소에서 100원어치 전기를 보냈는데 집에 도착하면 90원어치만 남아있다, 이런 식인 거예요. 문제는 이 손실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류가 2배가 되면 손실은 4배가 되고 전류가 3배가 되면 손실은 9배가 됩니다. 선형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일본은 전압이 한국의 절반도 안 돼요. 110V 대 220V니까요. 그러면 같은 양의 전기를 보내려면 전류가 2배 이상 필요하고 전류가 2배면 손실은 4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50년 동안 매일매일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한국의 현재 송배전 손실률은 4.5%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100원어치 전기를 보내면 4원 50전만 손실되고 95원 50전이 제대로 도착한다는 뜻이죠. 1970년대 한국의 손실률은 11.4%였어요. 100원 보내면 11원 넘게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승합 사업 덕분에 손실률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거죠. 일본은 전압이 낮으니까 구조적으로 손실이 클 수밖에 없고 같은 양의 전기를 쓰려면 발전소를 더 많이 돌려야 해요.
이게 뭘로 의미하냐면 일본 국민들은 콘센트에 플러그 꽂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전기 만드는데 석유가 들어가고 천연가스가 들어가고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손실이 크면 그만큼 연료를 더 태워야 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반영되거든요. 일본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 속에는 이 보이지 않는 비효율 비용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이 110볼트를 고집한 논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전압이 낮으면 감전 위험이 적어서 더 안전하고 절연도 쉽고 구리도 덜 든다고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아까 호스 비유 기억나시죠? 수압이 약하면 물을 많이 보내려고 호스를 굵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전선도 마찬가지예요. 전압이 낮으면 전류가 커지고 큰 전류를 감당하려면 전선을 굵게 만들어야 하니까 구리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요. 결국 110볼트를 쓰면 구리가 덜 드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일본이 반세기 동안 굳게 믿어온 상식이 완전히 정반대였던 거예요. 물리법칙은 정치적 판단이나 관성으로 바뀌지 않아요.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전력 문제는 전압만이 아니에요.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일본은 동쪽 지역이 50Hz, 서쪽 지역이 60Hz를 써요. 헤르츠가 뭐냐면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50Hz는 1초에 50번, 60Hz는 1초에 60번 방향이 바뀌는 거죠. 도쿄랑 오사카가 서로 다른 주파수를 쓴다는 건데 이게 왜 문제냐고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가 달리는데 대전을 기준으로 선로폭이 갑자기 달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넓은 선로, 대전에서 부산까지는 좁은 선로. 기차가 대전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멈춰서 바퀴를 전부 갈아 끼우거나 승객들이 다 내려서 다른 기차로 갈아타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전력망이 딱 이 상태입니다. 도쿄는 50Hz, 오사카는 60Hz를 쓰기 때문에 두 지역 사이에 전기를 보내려면 주파수 변환소를 거쳐야 해요. 전기를 한번 변환해서 보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 변환소의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2011년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기억나시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도쿄 지역 전력이 확 부족해졌어요. 그런데 같은 시각 오사카를 포함한 서일본은 전기가 남았습니다. 서쪽은 지진 피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남는 전기를 도쿄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못 보내요. 주파수가 달라서요. 당시 변환소 용량이 고작 1기가와트밖에 안 됐어요. 도쿄가 필요로 하는 전력의 극히 일부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뭐였을까요? 도쿄에서 계획정전이 시행됐어요. 21세기에 선진국 수도에서 정전이라니요.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신호등이 꺼지고 병원이 비상발전기를 돌려야 했어요.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렸고 일본 제조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바로 옆 지역에 전기가 남아도는데 그걸 가져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나라 안에서 전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한국은 전국이 60Hz로 통일되어 있어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전기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거든요. 이 주파수 분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가 들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정부 추산 10조 원,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통일 포기입니다. 주파수 반환소 용량만 조금 늘리는 선에서 타협했어요. 근본적인 해결은 아예 포기한 거예요.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이라서요. 한국이 1조 4천억 원으로 끝낸 일을 일본은 100조 원을 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타이밍을 놓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예요. 이제 산업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갈라파고스라는 섬 들어보셨죠? 남미 에콰도르 앞바다에 있는 섬인데 찰스 다윈이 진화론의 영감을 얻은 곳이에요. 이 섬의 동물들은 아주 독특해요. 본토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고립된 환경에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진화했거든요. 거북이 목이 기이할 정도로 길어졌다든지 새의 부리가 특이한 모양으로 변했다든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동물들은 섬 밖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섬 환경에만 적응했기 때문이에요. 섬을 벗어나면 경장에서 밀려서 도태되는 거죠. 일본 가전산업이 정확히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110볼트를 쓰는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 가전업체들은 일본 시장에만 있는 110볼트에 맞춰서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했어요. 극한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낮은 전압에서도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렸죠. 문제는 세계 시장이 전혀 다른 규격을 쓴다는 거예요. 유럽은 230볼트, 중국은 220볼트, 한국은 220볼트, 동남아 대부분도 220볼트에서 240볼트 사이예요.
일본 제품을 해외에 팔려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내수용이랑 수출용이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세요? 삼성이나 LG는 220V 기준으로 제품을 하나 만들어요. 그걸 유럽에도 팔고 중국에도 팔고 동남아에도 팔고 중동에도 팔아요. 지역마다 플러그 모양만 살짝 바꾸거나 약간의 조정만 하면 되거든요. 개발비 한 번, 생산 라인 하나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많이 만들수록 개당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파나소닉이나 샤프 같은 일본 기업들은 어떨까요? 일본용 110V 제품 따로 개발하고 수출용 220V 제품 따로 개발해야 해요. 개발비가 2배로 들고 생산 라인도 2개로 나눠야 하고 재고 관리도 복잡해지고 물류 비용도 올라가요. 이걸 갈라파고스 세금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기업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금을 50년 넘게 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1990년대만 해도 소니,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히타치, 일본 가전 브랜드들이 전 세계를 지배해서요. TV 하면 소니, 에어컨 하면 파나소닉 이런 시대였죠. 2024년 현재는 어떨까요? 글로벌 백색 가전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부동의 탑티어예요. 도시바의 가전 사업은 중국 메이디그룹에 매각됐고, 샤프는 대만의 폭스콘에 인수됐고, 히타치는 터키 가전업체와 합작회사를 만들면서 사실상 경영권을 넘겼어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가전의 몰락이에요.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2024년 일본의 가정용 가전 무역 수지를 보면 수입이 수출의 10배예요. 수출은 약 100억엔인데 수입은 약 1000억엔이거든요. 전자왕국이라 불리던 일본이 이제 가전제품을 수입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한국과 중국에서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110V가 발목을 잡은 거예요.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같은 백색 가전은 모터가 핵심이에요. 강력한 모터가 있어야 세탁기가 빨래를 힘차게 돌리고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뿜고 냉장고가 빠르게 냉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고전압이 고출력 모터를 구동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220V를 쓰는 한국 세탁기는 강력한 모터로 대용량 빨래도 거뜬히 처리하고 에어컨은 급속 냉방이 가능해요. 110V를 쓰는 일본 제품은 같은 성능을 내려면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적 난이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겠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은 거예요. 미래 산업에서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요.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잖아요. 전기차의 핵심은 뭘까요? 당연히 충전이에요. 한국에서 전기차 충전 어떻게 하세요? 집에 있는 220V 콘센트에 꽂으면 끝이에요. 별도 공사 없이도 3kW급 완속 충전이 가능하고 조금만 투자하면 7kW 전용 충전기도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일본은요, 110V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하면 완충까지 24시간이 넘게 걸려요. 하루 종일 꽂아놔야 한다는 거죠. 제대로 충전하려면 200V로 승합하는 별도 공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수십만 엔,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이 들어요. 전기차 사는 것도 큰 지출인데 충전 인프라 공사비까지 내야 하니까 진입 장벽이 훨씬 높은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전기차 보급이 유독 느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토요타가 순수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인프라 제약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기엔 일본의 가정용 전력 인프라가 너무 열악한 거죠.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가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거든요. 서버 수만 대가 24시간 풀가동되니까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생명이에요. 110V 기반 배전은 효율이 떨어지고 거기다 주파수까지 동서로 나뉘어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 입지 선정도 복잡하고 재해 발생 시 복구 계획도 복잡해져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아시아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일본 대신 한국이나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배경에는 이런 전력 인프라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 대역사를 해낸 걸까요? 1973년 한국 정부가 승합을 결정했을 때 반대가 엄청났어요. 당연하죠. 국민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잘 쓰고 있던 110V 가전제품을 전부 바꿔야 했으니까요. 냉장고, TV, 선풍기, 전기밥솥, 집에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을 교체하거나 개조해야 했어요. 승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10V와 220V가 혼재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때는 트랜스라는 변압기를 써야 했어요. 110V 제품을 220V 콘센트에 쓰려면 이 트랜스를 통해야 했거든요. 번거롭고 귀찮고 추가 비용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밀어붙였어요. 한국전력 직원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선을 교체하고 콘센트를 바꾸고 가전제품 개조 비용을 지원해줬어요. 연인원 757만 명이 32년 동안 이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전국 1753만 가구의 전기 시스템을 통째로 갈아엎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의 국가 프로젝트예요. 1조 4천억 원이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197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400달러도 안 됐어요. 지금으로 치면 최빈국 수준이었죠. 그 가난한 나라가 미래를 위해 이를 악물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지금 한국은 매년 1,700억 원을 절감하고 있어요. 전력 손실이 확 줄어들면서 아끼는 돈이 그 정도입니다. 1조 4천억 원 투자해서 매년 1,700억 원씩 아끼고 있으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8년이면 본전이고 지금은 투자 원금의 수십 배를 회수한 거예요. 에너지 전문가들은 만약 승합을 안 했으면 지금 한국 전기요금이 20%에서 30%는 더 비쌌을 거라고 추산해요. 2006년에는 미국의 에디슨 전기협회가 한국전력의 에디슨 대상을 수여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전력 사업을 수행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미국이 한국의 콘센트 교체 사업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일본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200볼트화를 추진했거든요. 에어컨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고출력 가전이 늘어나면서 110볼트로는 한계가 분명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일까요? 이미 110볼트에 최적화된 수억 개의 가전제품이 일본 전역에 깔려 있었고 수십 년 된 노후 주택의 배선 문제도 심각했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무엇보다 한국처럼 강력하게 밀어붙일 정치적 리더십이 없었어요. 결국 일본은 타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완전한 승합 대신 부분적인 승합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에어컨이나 인덕션 같은 고출력 가전을 쓰고 싶으면 해당 기기에 한해서만 별도로 200볼트 공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아니라 땜질 처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가정에서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려면 전기공사부터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존 110볼트 콘센트로는 최신 고출력 에어컨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에어컨 사면 그냥 기사님이 와서 달아주고 끝인데 일본에서는 전기공사업체 따로 부르고 공사비 따로 내고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요. 같은 선진국인데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같은 문제 앞에서 한국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했고 일본은 단기적인 편의에 매몰됐다는 거예요. 한국은 32년간 불편을 감수하면서 시스템 전체를 바꿨고 일본은 당장의 불편을 피하려다 50년간 비효율을 떠안고 갔어요. 여기서 경제학 개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경로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키보드 한번 보세요. 쿼티 자판이잖아요. QWERTY 순서로 배열된 그 자판이요. 이 배열이 가장 효율적이어서 전 세계가 쓰는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원래 이 배열은 100년도 더 전에 기계식 타자기를 만들 때 설계된 건데 타자기 활자가 서로 엉키지 않도록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배치한 거예요. 자주 쓰는 글자를 일부러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죠. 타자기 시대에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타자기를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쿼티 자판을 씁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미 이 배열에 익숙해졌고 바꾸려면 모두가 다시 타자 연습을 해야 하니까요. 한번 정해진 경로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본의 110볼트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메이지 유신 시절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미국식 110볼트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때 결정된 게 10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바꿀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에서 재건할 때 시스템을 새로 깔 수 있었죠.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는 당장의 비용을 아끼자는 판단을 했어요. 기존 시스템 그대로 쓰면서 복구하자고요. 그 선택이 50년 후에 100조 원짜리 짐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영어로 sunk cost라고 하는데요.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계속 잘못된 길을 가는 현상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가 너무 재미없어요. 30분 봤는데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런데 이미 표값 15,000원을 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앉아서 봐요. 2시간 동안 고통받으면서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이미 30분 동안 고통받은 건 돌이킬 수 없어요. 15,000원은 이미 쓴 돈이고요. 남은 1시간 3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일본이 딱 이 선택입니다. 1970년대에 바꿨으면 몇 조 원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미 깔아놓은 인프라가 아까워서 안 바꿨어요.
1990년대에 다시 시도했을 때는 몇십조 원이 필요했고 또 포기했어요. 2010년대에 계산해보니 100조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것도 주파수만 통일하는데요. 미루면 미룰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경로 의존성의 덫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한국의 승합 사업에는 또 다른 전략적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바로 국내 산업 보호예요. 1973년 당시 한국 가전시장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을까요? 미국의 GE,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 같은 해외 브랜드들이 시장을 휩쓸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도 부족하고 브랜드 인지도도 없어서 고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 220볼트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110V 기반인 미국 제품과 일본 제품들이 그대로는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전압이 안 맞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금성사, 지금의 LG전자가 숨쉴 공간이 생긴 거예요. 220V라는 새로운 표준에 맞춰서 내수 시장을 먼저 장악했고 그 과정에서 기술력을 착실히 축적했어요. 내수 시장이라는 안전한 홈그라운드에서 경험을 쌓고 덩치를 키운 다음에 그 기술력을 무기로 세계 시장에 진출한 거죠. 지금 삼성과 LG가 글로벌 가전 시장을 지배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50년 전 콘센트 전압을 바꾸는 결정에서 시작된 겁니다. 인프라 정책이 산업 경쟁력을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예요. 도로를 잘 깔면 물류 산업이 발전하고 인터넷망을 잘 깔면 IT 산업이 뜨고 전력 인프라를 잘 깔면 전자 산업이 뜹니다. 한국은 220V라는 고속도로를 깔았고 그 위에서 삼성과 LG라는 스포츠카가 전속력으로 달리게 된 거예요. 일본은 110V라는 좁은 골목길에 갇혀서 아무리 좋은 엔진을 만들어도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앞으로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100조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크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시간이 갈수록 이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매년 새로운 인프라가 깔리고 새로운 기기들이 110V에 맞춰 출시되고 더 많은 시스템이 기존 규격에 최적화되면 바꾸는 비용은 계속 올라가요. 경로 의존성의 덫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영원히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반면 한국은 이미 고속도로를 다 깔아놓았어요. 앞으로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AI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생겨도 스마트홈 가전이 집집마다 보급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220V 인프라 위에서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50년 전의 결단이 50년 후의 경쟁력을 만든 겁니다. 당시에는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고 반대도 심했지만 그 고통을 감수한 덕분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볼게요. 왜 한국은 220V이고 일본은 110V일까요? 1973년의 선택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래를 바라보고 과감하게 투자했고 일본은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했어요. 한국은 32년간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했고 일본은 당장의 불편을 피하려다 50년간의 비효율을 떠안았어요. 한국은 시스템 전체를 바꿨고 일본은 기존 시스템에 갇혔어요.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매년 1,700억 원을 아끼고 있고 세계 최고 효율의 전력망을 보유하게 됐고 삼성과 LG가 글로벌 가전 시장을 석권했어요. 일본은 100조 원을 써도 해결하지 못할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가전 산업이 몰락했고 전기차와 데이터 센터 같은 미래 먹거리에서도 발목이 잡히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요. 당장의 불편을 피하면 미래에 더 큰 불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당장의 비용을 아끼면 미래에 몇십 배, 몇백 배의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찍 해결할수록 비용은 적게 들고 미루면 미룰수록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콘센트 전압 하나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건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살아남고 기존 시스템에 안주하는 나라는 뒤처지게 됩니다. 한국은 바꿨고 일본은 안 바꿨어요. 그 차이가 반세기 후 이렇게 극명하게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콘센트 한번 쳐다보세요. 그 220V 콘센트는 50년 전 누군가가 내린 결단 덕분에 존재하는 거예요. 757만 명이 32년 동안 땀 흘려 일한 결과물이에요. 그 콘센트 덕분에 여러분이 내는 전기요금이 20%에서 30% 저렴한 거고 집에 있는 삼성 냉장고와 LG 세탁기가 세계 최고 수준인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